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4.3 보궐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2명의 국회의원과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날이죠. 해당 지역의 선거를 통해서 전체 민심을 저울질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궐선거는 전국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늘 하는 표현,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정치 구호가 떠오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의 민심, 더 나아가 내년 총선 지형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사활을 건 선거전을 벌여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의 바톤을 어느 당이 이어받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유권자를 향한 각 당의 구애에 표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이 4.3의 정치 현장이라면 과거의 4.3은 이념의 현장이기도 하죠. 오늘 제주 4.3 71주기입니다. 한때 빨갱이로 몰려서 옥살이를 했던 90이 넘은 생존 수용인들이 오늘 4.3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념의 상흔은 여전한데 오늘의 정치 현장은 여전히 색깔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부와 2부, 4부에서 관련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은 박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궐선거 날인데요. 이게 네. 1대 1이 될까요? 2대 0이 될까요? 네, 1대 1이면 네네. 큰 파장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이든 2대 0이면 하여튼 좀 파문이 상당히 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사실은 초미니 선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2곳, 기초의원 선거 3곳에 불과한데 네네.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이 선거판을 확 키워버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표되고 나서 처음 치르는 선거기도 하고 또 본인의 공안통 후배까지 또 이 출전을 했고 예. 이번 기회에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좀 끌어올려 보고 이 경남 지역에서 또 지지세 확산시켜 보자. 뭐 이런 게 다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황해 선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황해 선거 네, 뭐 이렇게 네. 이제 돼버렸는데 지금 이제 뭐 통영고성은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예.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이제 국회의원을 보유했던 곳인데요. 이 두 곳 모두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긴다면 이렇게 황교안 대표의 당내외에서의 정치적 입지는 확 커지는 겁니다. 네네. 또 그 지역에서 특히 서부 경남을 비롯해서 부산 경남 지역 전반에서 자유한국당의 또 지지율이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두 곳 모두에서 이제 진다면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 다시 한번 이제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네네.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축구장 유세 관련해서 정치적인 책임론도 네. 이제 일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뭐 1대1이면 이제 그냥 전향 뭐 그냥 일단 넘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2대0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다 이겨버린다면 네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또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내년 총선에서 뭐 사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세를 더 확산시키고 싶을 텐데 거기에 이제 제동이 딱 걸리는 그러면서 오히려 좀 기존에 있던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의석마저도 잃을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표심은 바람을 탑니까? 아니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글쎄요. 때에 따라 다른데 바람을 타는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위반으로 우리 선박 한 척이 억류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외교부가 어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뒤늦게 지금 공개를 해서 이것도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외국 국적 선박 3척도 함께 억류 중이라고 좀 하는데요. 1년 전쯤에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예. 겁니다. 그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근거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억류를 좀 해놓은 그런 그 상황인데 외교부하고 관세청이 조사를 마쳤고 지금 검찰로 사건이 좀 넘어가 있다 그럽니다. 이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을 한 상황이어서 네네. 뭐 이 부분 지금 혐의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선사 측도 뭐 혐의를 인정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말 간 큰 선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출항이 보류되기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가수 로이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또 썩 좋지 않은 건이네요. 예.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뭐 공유한 그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아마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고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 그러는데 단순히 그냥 그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예. 아니면 뭐 촬영 또는 유포에도 가담을 했는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그 부분을 아마 확인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만약에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한 것이 드러난다면 신분이 바뀌겠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이 버닝썬에서 나간 자금 일부가 대포 통장으로 입금이 됐고 그게 승리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와 지금 이제 관련해서 경찰 유착 수사 부분은 너무 좀 미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누가 보더라도 좀 그래서 역시 경찰이 좀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논란이 여전합니다. 예.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또 뭐 마약 관련해서 특히 버닝썬 관련해서 그 황하나 씨도 지금 뭐 버닝썬 단골 고객이었다. 네네. 또 그 관련해서 동영상까지 또 조금 좀 확인이 돼서 이것도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마약 관련되는 얘기 나오면은 그 대기업들 그 SK그룹 장소 최모 씨가 구입한 마약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이 마약 공급책 이모 씨를 통해서 이 한 13번에 걸쳐서 구매를 했고 예. 구매량이 45g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네네. 1회 흡연 분량이 일반적으로 0.5g 정도랍니다. 그래서 90회 흡연이 가능한, 예, 불과 2달 정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양을 이제 구입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8회 흡연 분량을 불과 2, 3일 만에 다 피워버리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도 좀 되고 있다 그럽니다. 뭐 거의 대마골초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데 본인은 호기심에 그냥 흡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지금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손자 정모 씨도 같은 혐의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런데 지금 해외 장기 체류 중인데 이게 도피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면 또 누군가 또 사전에 정보 준 거 아니냐. 예. 예, 이러면 또 경찰이 또 그렇죠. 예.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봐주기 수사 논란에 좀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뭐 외삼촌과 아빠가 경찰과 베스트 프렌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경찰이 이래저래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박사님 대마 골초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마 불사는 들어봤는데도 또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오늘 4.3 보궐선거인데요. 과거의 4.3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주 4.3을 떠올리게 합니다. 71주기입니다. 참 오래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그 현장 제주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의원으로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주에 계시나요?
네, 제주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께서는 제주 지역구가 제주시 예, 제주시 을이고요. 을이죠. 오늘 예. 그 4.3 추념식이 거행되는 4.3 평화공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4.3 평화공원이 이제 해당 지역구에 있으신데 지금 네. 오늘 그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차분한 가운데 추념식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오늘은 또 전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엄숙한 가운데 행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엊그제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가 통과되고 있지 못해서 네네. 다소는 아쉬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추념식이 거행될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뭐 개인사가 크게 보면 네네. 우리의 역사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 네네. 본인도 스스로 유족이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어떠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네, 당시에 이제 저희 조부님과 증조부님이 이제 희생을 당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서산의 유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뭐 저희 할머니께서는 큰 한을 또 갖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네. 뭐 그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뭐 90은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99세 되시죠. 아, 그러시죠. 네, 네. 도민들이 기억하는 제주 4.3. 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4.3은 1947년에 그 미군정 시기였습니다. 그 3.1절 기념행사에서 불법 그 경찰의 발포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이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총파업 사건 그리고 단독 선거 반대, 단독 정부 반대 운동이 이제 전투적으로 좀 일어나게 되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토벌대와 진압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제주도민이 한 3만여 명 가까운 분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만여 명의 그 희생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네. 어쨌든 학교에서 희생을 당한 경우, 네네. 즉 사망한 경우가 3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추정하는 것이고요. 예. 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희생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분들은 14,500여 명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당시 일본 등 외국으로 피난을 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전 가족이 또 몰살이 되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만 명을 추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제가 수년 전에 그 영화 지슬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네, 지슬이 네, 이제 네. 제주어로 감자란 뜻이라는. 감자, 예, 예, 그렇죠. 예, 그 네, 중산간 지역에 이제 그 4.3 사태 때 피신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 네. 사태가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죠. 이것을 남로당의 무장폭동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서는 많은 또 갈등을 빚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좀 해주실 수가 물론 있으신지요? 그 당시 이제 남로당의 이제 무장 봉기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이 발표되고 일부 이제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은 1948년 4월 3일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 이후부터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당시 이제 서북청년단이라든가 경찰의 그 탄압에 그 저항했던 저희 도민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곧 그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겠다는 통일조국이 만들어지겠다는 그런 기대에 벅차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좌절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단독 선거 반대, 단독 정부 반대, 통일조국 전치라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것은 당시 제도민의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적 요구였고 일제에 항거했던 전 국민적 요구였다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3.1운동 이후에 해방 전후사에서 펼쳐지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이 특별히 제주라는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이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4.3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원께서 지금 그 준비하고 계시는 4.3 특별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일단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 조항에서 사삼이 왜 발발했는지 원인과 주체의 문제를 좀 명확히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3년도부터 진상조사에 토대를 해서 희생자를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래서 14,500여 명 가까이 이제 희생자를 결정을 했는데 아직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 즉 배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배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넣었고요. 또 세 번째는 최근 1월달에 이제 불법 군사재판으로 끌려가서 행방불명되셨던 분, 또 생존 수용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공소기각 판결, 즉 실질적인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존 수용인들만 이제 소송을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행방불명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개별적인 소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서 형을 언도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그런 근거 조항을 넣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국방부에서 제주 4.3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도민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국방부와 제주 4.3은 어떤 연관이 있냐면 당시 해방 직후 즉 미군정기에 국방경비대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조선경비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선경비대 제9연대가 제주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진학 과정에 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국방경비대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군경의 작전에 의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밝혀졌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동안 4.3 유족과 국민들의 요구였었고요. 네네. 오늘 아마 오후 광화문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국방부 차관이 좀 참석해서 당시 진학 과정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국가가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 예를 들자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 이런 부분은 결국엔 돈이 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그 금액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보관 같은 건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배보상의 근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소요 예산을 좀 추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략 지금까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가 또 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1억 2천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일괄 지급 방식으로. 네네. 그렇다면 제주 4.3 같은 경우는 1만 4천 명 이상의 희생자가 됐기 때문에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국가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이 문제를 좀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기존의 보상금 지급 방식인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니라 4.3에 대해서는 저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고려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지급 방식이라는 건 뭐 예를 들자면 무슨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네,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아니면 5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지급하는 방법, 분할 지급하는 방법, 예. 10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안을 행안위 법안 심사에 제출해 줄 것을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안들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주가 아름다운 섬인데 에코투어리즘 말고 과거의 아픈 역사 현장을 찾아가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것도 또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이 관련 소식은 한 4부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길 심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2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광고 듣고 돌아오죠.
키워드로 여는 오늘 이 시대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출근길 라디오로 만나는 가볍지만 깊이 있는 오디오 칼럼 수요일인 오늘은 스포츠 편입니다. 저희들이 4부에서 주로 만나 뵀었는데요. 2부로 오늘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소재가 소재인 만큼 관련된 얘기를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해리포터 같은 근사한 모자를 쓰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오디오 칼럼이라고 해도 더 저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만드네요. 깊이가 있어야지 될 텐데. 아주 깊이 천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가 뭐죠? 황교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 뭐 지금 창원에서 활발하게 선거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어떻게 이 주제를 정하셨어요? 최근 며칠 동안 핫한 이슈였었죠. 지난달 30일에 이제 창원 축구센터에서 이 경남 FC하고 대구 FC 경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선거가 시작이 됐죠. 네네. 이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 내려갔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강기훈 후보와 함께 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거 유세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네. 경남FC 측은 이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설명을 하고, 기호명이나 후보자 이름이 새겨진 그 선거 점퍼, 이거를 벗어야 된다. 예. 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이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제지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경남FC의 징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높았는데, 무슨 10점 감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일단 이제 경남 FC 측으로서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금이 2천만 원을 부과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 경남 FC가 홈 구단입니다. 네네. 이 경기장 관리는 홈 구단에게 경기장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규정상의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재를 해야지 되는데 이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 이 정치적 중립과 차별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 조항을 위배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제재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점 10점 이상 감점, 네네. 그리고 무관중 홈 경기에 제3지역에서의 홈 경기 개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경한 징계 중에 하나가 2천만 원 제재금이거든요. 그 중에 이 프로축구연맹이 보기에는 경남 FC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래도 구단 직원들이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다. 네네. 그리고 경남FC 구단의 직접적인 정치적인 행위는 아니다. 예. 라는 점을 들어서 이 조항에 근거한 징계 중에서는 가장 경한 네네. 이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를 했죠. 만약에 소장께서 그 징계위원회에 계셨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셨겠어요? 저로서도 제재금 2천만 원 정도를 줬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징계는 분명히 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대선 후보급이죠. 이 황교안 대표가. 예. 이 대선 후보급의 야당의 대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이 현실적으로 감안해야지 되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남FC에 반드시 징계는 줘야 됩니다. 이것은 경남FC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의미보다는 네네.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정치인들에게 뭔가 시그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징계를 주고 반드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경각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스포츠 현장이 정치 현장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그 가장 약한 징계를 준 것에 대한 배경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없는지 아주 그 이상적인 판단으로 내린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또는 댓글들을 보면은 이제 각 그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프로축구연맹으로서는 징계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경남FC 구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다만 이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를 제재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노력은 했으나 제재하지는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징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축구 정관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징계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경한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네네. 보는 거죠. 선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당대표가 예.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가 이러한 징계 해당 구단이라든가 이런 좀 받은 선례. 이런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죠. 아, 왜 그렇습니까? 찾아보기 예. 힘드냐 하면은 이 스포츠가 정치에 오염이 되거나 또 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하고 강기훈 후보의 경기장 내 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했다라기보다는 이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개별 정치인이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선거 유세를 했다라는 것은 거의 드문 사례이죠. 예, 예. 그리고 이 스포츠가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이제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죠.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쉽게 통합을 하고 네네. 또 이슈 폭발성도 있고 그 대중 동원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을 들 수도 있죠.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롱패딩을 입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 이제 특정 정당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같이 맞대응으로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주목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상징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가 평화올림픽으로 꾸려졌잖아요. 네네. 이 스포츠 외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 외적인 그 북한의 참가 그리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성패를 걸기도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한반도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 이득, 정치적인 효과,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낸 정권,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 이것이 실제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요. 네네. 이런 면에서는 이 상징성과 국민 통합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정치적인 효과를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얻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스포츠와 정치가 때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기도 하죠. 다만 예. 중요한 것은 이 국민 통합이라는 이 선한 그 스포츠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 이것을 이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치적 행위의 결정을 하느냐 예. 아니면 정치인 개개인이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뭐 특히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스포츠가 이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네네. 솔직한 얘기죠. 이번에 근데 보면은 그 스포츠 현장에서 유세를 했던 모습들은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하고 그 여영국 후보가 농구장에서 또 있었어요. 인증샷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전에 이제 그 창원을 홈구단으로 하는 LG 세이커스 경기가 열렸던 홈구장에 예. 갔었었죠. 거기서도 보니까 그 선거법을 의식을 하고서 굉장히 이제 자제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 기호가 적혀져 있는 머리띠를 좀 둘러서 문제가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네네. 반박을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 청취자들이 기억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정치적인 함의가 담긴 그런 세레머니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서 많이 화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기억하시는 예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이었었죠. 축구에서 우리가 일본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를 때 이제 박중호 선수가 네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예, 저도 기억나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네. 이것은 이제 피켓팅을 했다가 IOC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 동메달은 돌려받긴 돌려받았는데 시상식에 이제 참가하지는 못했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으로 거론이 되는 게 1968년도에 그 멕시코 시티 올림픽이거든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남자 육상 200m에서 금메달리스트인 토미 스미스 선수하고 이제 동메달리스트인 존 카를로스 선수가 둘 다 흑인이었는데
있는데 네네. 6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이 블랙 파워 살루트 그러니까 흑인 인종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 예. 이게 그 세리머니를 펼친 겁니다. 검은 장갑을 낀 손을 하늘 향해 치켜들었죠. 이것을 해서 이 IOC로부터 올림픽 참가 정지 징계를 받았고 미국 올림픽 위원회로부터는 영구 제명당하는 이런 이제 징계를 받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늘 일본의 옛날 일본 제국주의 일본 해군의 그 군기죠. 우기 청천한 우길기. 네네. 이 청천한 우길기가 늘 문제가 되거든요. 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이 깃발을 들고 응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서는 이 관중석에서 이 청천한 우길기가 등장해서 이 홈 구단이었던 가와사키 구단이 벌금 제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럴 때의 제재는 어느 정도의 수위예요? 가장 그 중한 제재가 된다고 한다면은 다음번 홈 경기에서 관중 없이 네네. 치르게 되는 이 관중 없이 치르게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단에 타격이 갑니다. 왜냐하면 입장권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있고요. 이 가장 중한 경기가 관중 없이 치른 경기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한 경우에는 그냥 제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경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의 일종의 이제 벌금을 이제 낸 것이고요. 예. 뭐 관중이 없는 무관중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한 거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 수위다 뭐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IOC나 FIFA가 가장 정치적인 단체이면서도 경기장 내에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자, 이 이유가 뭐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 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이 블랙 파워 살루트 있죠. 이 존 카를로스하고 토미 스미스라는 선수가 이 흑인 차별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세리머니를 한 겁니다. 검은 장갑을 끼고서.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어요. IOC가 내세우는 올림픽의 이상이 평화와 화합이죠. 근데 이 두 선수들이 흑인 차별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데 이 차별에 대한 저항이 평화와 화합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나름의 헌신이나 희생을 한 두 선수들에게 징계를 줬습니다. 이 IOC로서는 모순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정치적인 스포츠 단체는 IOC나 FIFA입니다. 네. 근데 그들은 경기장 내에서는 정치적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죠. 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하고 명료한데요. 이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허용을 해버리면은 네네. 가뜩이나 스포츠는 경쟁하고 과열해서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국가 갈등, 인종 갈등, 지역 갈등, 또 민족 갈등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아마 폭발을 해버릴 겁니다. 네네. 스포츠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겠죠. 과거에는 올림픽 현장에서도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는 굉장히 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의 지속을 위해서 IOC나 FIFA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갖고 어떤 공동체 속의 선을 뭐 구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스포츠 역시 그에 못지않은 또는 그보다 더욱 더 높은 단계의 어떠한 글로벌한 그런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같은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리는 스포츠 현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이 프로축구 연맹의 규정이 있거든요. 예,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 연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번에도 이 규정의 미비가 드러났었죠. 그래서 이 정치적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보완, 이 규정의 보완, 법의 보완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경기장 내에서 가끔가다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관중끼리 폭력도 있고요. 선수들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기장의 문화 그리고 정치적 행위 금지를 위해서 새로 이 경기장 문화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하거나 규범으로 정하는 스포츠 기본법이 좀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스포츠 기본법의 이 필요성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이 경기장 안에서의 선진적인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일 하셔야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 문화적 해법을 제시했는데 스포츠 문화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문화연구소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